있는 자산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하다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의 80%가 오른쪽 사업가나 투자가 손에 있고요. 나머지 20%가 좌측에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직장인이라는 건 뭔가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으면요, 어떤 직장인도 아마 일하지 않을 겁니다. 네. 월급을 주지 않는데 일하는 직장인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대기업이 되거나 뭐 중소기업이 되거나 하물며 공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관료가 되든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물론 돈 이외에 다른 개인적 사명감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 일을 다 그만두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어떤가요? 계속 일은 하고 싶지만 100세 시대 은퇴가 빨라져 가지고요. 일은 하고 싶지만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그만뒀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내가 재취업을 생각할 때인데요. 한참 잘 나갈 때와 또 은퇴 이후에 다시 취업을 한다라는 건 상황이 너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많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찾고 찾다가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자영업 쪽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영업이라는 건 뭔가요? 이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나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요, 이 자영업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3에서 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시작하고 5년 이내에 계속 가게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고요. 또 그 10% 안에 3에서 5%만이 이익을 보는 현 상황이 그렇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나 직장인도 우리가 투자가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자가라는 건 뭔가요? 많이 투자하거나 적게 투자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건데요. 투자처도 정말 다양하죠. 최근에 뭐 이렇게 가상화폐 쪽에 투자를 하거나 또 기타 등등 주식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산의 소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방향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개개인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돈을 버는 거죠. 투자라는 건. 자, 그래서 하나 남아있는 사업가라는 건 뭔가요? 이 사업가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는 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업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라는 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내가 돈 주고 고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내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부가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는 자기 자체가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사업가는 일은 하지 않아도 제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마치 예를 든다면 먼저 설명처럼 직장인 자영업자는 내가 필요한 물이 있을 때 우물가에 내가 물동이를 쥐고 가서 물을 퍼와야만 되는 이런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물을 퍼오지 않게 되면 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업가나 투자가라는 건 뭔가요? 돈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물을 풀어가는 게 아니고 집 안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내가 원하는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 분들이 시스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최근 계속 많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꼭 일을 안 한다라기보다 일을 하는 이렇게 영역이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 시스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많은 분야 중에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유통 속에서 시스템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설명에 앞서서 유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죠. 유통이라는 건 뭔가요? 생산자의 물건이 소비자인 내가 쓰는 과정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유통이라고 그럽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드린다면 생산자가 원가 한 400원에 물론 광고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총판이나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가 1,000원에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1,000원 주고 사지만 이 제품의 원가가 1,000원이 아니라는 건 모든 소비자가 다 알고 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유통업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라면 그 물건을 내가 구매하지 못하는 거죠. 소매점에서. 자, 이런 유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걸 재래식 유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1993년도 처음으로 이런 구매 방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마트 창동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물건값이 싸도 정말 싸다. 이게 93년도 얘기입니다. 싼 이유가 뭔가요? 중간에 총판 도매 소매점에 대한 이익을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서 물건을 더 싸게 판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할인점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됐고 이런 방식은 할인점도 돈을 벌어서 좋고 소비자들도 물건을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이런 방식이 이제 할인점이 계속 늘어나게 됐습니다. 할인점은 할인점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2년 뒤 95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홈쇼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첫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또 홈쇼핑은 할인점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재래식 유통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가야만 됐지만 홈쇼핑은 내가 방송을 보면서 주문했을 때 우리 집까지 제품이 배달되는 제품이 배송되는 과정의 변화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9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아주 매끄러운 그런 유통은 아니었을 겁니다. 방송의 쇼호스트도 물론 실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단계별로 이제 유통의 변화가 생기다가 96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단계별 변화가 생긴 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물류가 발전해 있죠.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쿠팡이 41조의 판매를 올려가지고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보다 더 많은 매출을 신세계와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 쿠팡의 매출이 넘어섰습니다. 41조를 팔았대요. 엄청난 일이죠. 물론 그게 온라인 판매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요. 온라인 판매는 지금 2023년도 발표된 통계를 보게 되면요. 350조에서 400조 정도의 매출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구매 방식이 우리들의 손바닥을 통한 주문이 400조 가까운 매출이 과거에 없었던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래식 유통부터 할인점, 홈쇼핑,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이런 유통의 변화를 쭉 봤을 때 이런 변화는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의 변화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비자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죠. 이런 유통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되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자, 근데 오래전에 미국에서 1960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생산자가 재래식 유통 판매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에게 직접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본인의 경험을 전달하고요. 전달하면서 소비자의 유통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유통 방식을 뭐라고 하나요? 정보가 유통됐다 해가지고 경험이 움직여진 이런 정보 유통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이게 6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오른쪽 이런 유통을 보게 되면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 유통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유통의 방식을 프로슈머다 뭐 이렇게들 이제 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이런 방식을 미국 내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들이 구전, 정보를 사용한 경험을 전달해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모이는
이런 프로슈머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건요, 요즘은 뭐 이제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느낌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거죠.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일에 참여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뭔가요? 점포가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것도 이제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자본도 투자하지 않고 점포도 없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뭔가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의 경험이 없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경험하고 약간 다릅니다.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업의 3대 조건이 뭔가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래서 60년도 시작했으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회사가요, 91년도 5월 달 우리나라에서 정식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이때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1988년도에 SM 코리아, 숙민 코리아라는 회사가 좌석류를 피라미드 형태로 판매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람직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보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좌석료를 가지고 이제 피라미드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늘고 또 뭔가요? 소비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때쯤 이런 글로벌 A사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으니요. 국내에서는 문제가 계속 커졌댔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거의 이제 한 뭐 1년쯤 지난 다음에 정부에서 다단계 판매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꼭 이것이 글로벌 A사를 표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숙민 코리아를 통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가 양상되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중지시키는 그런 판매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멈춤없이 계속 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7월 달에는요, 더 나아가서 아메이 지사장이 구속되는 그런 일이 국내에서 생기게 됐죠.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사업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라고 판결된 내용이요.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미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마찰이 내부적으로 생기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통 방식에 대해서 그냥 계속 불법이다라고 단정만 짓기에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계속 다듬고 하다가요. 2년 뒤 95년도에 다단계 판매가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합법화됩니다.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됐다라는 건 뭔가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산속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이 옹달샘을 젖소도 먹고 독사도 먹을 수가 있죠. 당연히 샘물은 같지만 젖소가 먹으면 젖이 나오고요.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이 샘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 물을 먹느냐에 따라 독이 나오기도 하고 젖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구별을 그 당시엔 잘 못했댔습니다. 그냥 다단계 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게 되면요. 이 독사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젖소를 만난 사람들은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어찌됐든 방문 판매법이라는 합법화된 환경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95년 시작해서 첫 번째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2004년도 10년 뒤에 4조 4,700억이라는 매출을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참여한 회사도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대략 2004년도에 120개 정도의 회사가 이 업에 뛰어든 걸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쯤에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휴라는 업체가 껍데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제품이 움직여진 게 아니고 보관증을 가지고 제품을 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 폰지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매출이 추락하기 시작하고 제이유의 회장도 구속되고 이건 정말 뭐 피라미드였던 거죠. 구속되고 또 이 비슷한 회사 몇 개들이 같이 무너지고 하면서 2년 만에 매출이 1조 5천억까지 반에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다가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들도 실제 많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라는 사람들도 실제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전체를 한 무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요, 무엇이 독사고 무엇이 젖손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올바른 사람들에 의해서 67개 생존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요, 8년 뒤에 다시 4조의 매출을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대략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도약을 하면서 매출이 5조 3천억까지 그 뒤 5년 뒤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입니다. 성장하고 하락하고 계속 성장을 하다가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나요? 코로나19가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가장 큰 타격은 뭔가요? 우리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미팅하는 게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아주 그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때문에요. 집합 금지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이 지난 게 아니니까 아마 이제 같은 상황에 계셨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다 알 겁니다.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또 하물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이렇게 출입 금지 붙여놔가지고 당연히 이런 강의실 같은 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요. 본사에 와도 한두 명 있다가 빨리빨리 가야만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5조 업다운 업다운 하면서 4조 9천 정도 이 정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던 2023년 네, 이 당시 이제 상황은 어떠냐면 122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 매출은 4조 9,600억 정도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메이저에 있는 상위 10개 회사인데요. 메나테크가 8위를 차지했다라는 것. 자,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요. 매출이 있다면 수당이 발생합니다. 4조 9천억 매출에 대해 가지고 얼마의 수당이 발생하냐면요. 1조 6천억 가까운 수당이 누군가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돈이 된다 안 된다 뭐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라 할까요? 돈이 아직 되기 전 상황인 거죠. 1조 6천억이란 돈이 누군가에게 지급됐기 때문에요. 이게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또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22개 업체의 매출 중에 상위 10개 업체가요. 80%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는 즉 뭔가요? 이 후원 수당 중에 80%가요. 상위 10개 업체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0개 업체에서 남아있는 20%의 수당을 나눠 갖는 겁니다. 이거 돈이 안 된다? 당연히 110개 업체에서 20%에 대한 수당을 가지고 나누면 많이 없겠죠. 당연히. 이건 뭐 계산해 보지도 않겠어요?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에서 80%의 수당을 나눠 갖는다라면 당연히 이쪽에선 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을 놓고 왜 이런 결과에 차이가 있을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요, 사업의 경쟁력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라는 건 뭔가요? 자,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라는 건 포괄적인 건데요. 회사의 뭐 역사라든지 경영자의 마인드라든지 또 이사진이라든지 연구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를 놓고 검토할 땐 또 이러한 회사들이 연역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런 걸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자본금 5억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실한 회사들이
우리 업계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제품이라는 건 뭔가요? 제품은요.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경쟁력이 5년 뒤, 10년 뒤에도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실제 좋은 제품인 겁니다. 20년 뒤에도 변함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죠. 비전도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회사입니다. 자, 세 번째 보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5% 범위 내에서 주는 건 똑같습니다. 36%, 7%를 주게 되면 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35% 안에서 수당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당을 주느냐가 제가 이제 후반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회사들이 언제 생기고 왜 그 수당 방법을 채택했는지에 따라 어, 효율성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역량을 합쳐서 같은 결과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사업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짧게는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나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메나테크는 창업이 1994년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이 됐고요. 지금 31년 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설립 이후에 2년 뒤에 글리칸 복합물에 대한 특허 출원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글리칸에 대한 경쟁력이 향후 5년, 10년, 20년 이게 갈 만한 특허냐 이걸 이해하는 게 메나테크 사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같은 해 의사들이 하퍼생학 교과서를 통해서 의대에서 이 글리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특허를 의대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나테크는 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미국의 작은 벤처 회사가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됐다라는 거는요. 그 뒤에 회사의 성장과 또 내부적 경쟁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됐다는 건요. 자, 그리고 2001년도 메나테크의 역사 속의 사이언스 특별호에서는요. 설명드린 글리칸 이것이 무엇인지 특별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자세한 내용이 이 사이언스에 실리게 됐고요. 그리고 2003년도 MIT 대에서는 미래를 바꿀 10대 신기술 중에 글리코믹스라는 부분이 선택되게 됩니다. 글리코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MIT에서 이제 이게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거고요. 자, 그리고 2004년 우리나라에 한국 지사가 설립됐습니다. 한국은 지사가 설립된 지 지금 21년 된 거죠. 자, 그리고 같은 해 의사 처방전에 메나테크 제품이 등재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NSF나 코쇼 인증, GMP 인증 거의 대부분 우수한 모든 인증을 메나테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M5M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영양 실조에 걸린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화이토 브랜드라는 제품이 1대1 비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영양 실조에 걸린 아동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메나테크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글리칸 연구 개발에요. 5천만 불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메나테크는 연구소도 직접 가지고 있고요. 제품 생산도 직접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오늘날 전 세계 27개국에 진출해 있죠. 자, 그럼 요약하면요. 메나테크 31년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글리칸 연구와 제품 생산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현재까지는 50여 종의 제품이 있습니다. 스킨케어, 퍼스널케어, 건강기능식품 등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뭔가요? 이 50여 종의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가죠, 과연. 이 글리칸이라는 것이. 이 경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누구냐면요. 마이클 포터라는 이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26세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명될 정도로 경영학 이쪽에 석학 중에 석학이죠. 정말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이분의 처음에 출세작, 이게 경쟁론이라는 책이 첫 번째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나무를 키우고 이 사과를 전 세계에서 혼자 가지고 있다면 얼마에 팔아도 상관없다. 만약에 전 세계에서 사과를 혼자 가지고 있다면 이게 뭔가요? 선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웃이 같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다라면 당신이 사과를 팔 때 이웃이 얼마에 파는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과나무가 많다면 이젠 두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쟁 논리에 이 사과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모든 사업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기업이나 개인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5가지에 대한 압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견뎌내게 되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모든 산업 내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건 내가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남이 나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면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내에선 경쟁이 있고 두 번째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건 어떤 분야든 똑같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컸던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요. 그 운명을 달리하고 새로운 신생 기업이 요즘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이전에 뭐 자동차 하게 되면 컸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체품이 늘 우리들의 제품을,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체품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보가 뭐는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가 어려워집니다. 이걸 구매자 교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 뭐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하물며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요즘 물건 살 때 각자마다 방식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저는 다나와에 들어가서 검색합니다. 만약에 모델명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가격별로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격 이외에 다른 몇 가지 조건을 보고 제품 자체는 같은 거니까 그런 뭐랄까 정보를 취득하는 각자의 교섭력이 되는 거죠, 그게요. 이게 있으면 판매하는 입장에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게 판매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또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자본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싸게 줄 수 있을 때. 자, 그런 시장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공급자 교섭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갑질입니다. 공급자의 갑질이에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에 아까 그 보셨던 4조 9천억의 매출은요,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필품, 기타 등등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조합의 매출 신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건강기능식품이죠. 물론 화장품 시장도 크지만 건강기능식품이 계속 더 커질 겁니다. 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식약청에서 승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승인을 하냐면요. 5대 필수 영양소 범주 안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비타민 이름이 무엇이 되든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어떤 전문가가 어떤 원료로 어떤 제조공법으로 어떻게 제품을 만들었든 식약청에선 비타민이면 비타민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이게 5가지 범주 안에서 승인을 하는데요. 메나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 탄수화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의 분야에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 독점권이 힘을 발휘하는 건 시작부터가 아니고 약간 시간이 흘렀을 때 그렇게 되는데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좌측에 있는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시장은요. 오늘날 레드오션입니다. 시장의 규모는 크지만 경쟁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제약 3사가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아마 판매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략 기억에 나기를 일양약품하고 또 종분당 건강하고 대웅인가요? 어디서 이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요, 수분 판매, 이렇게 작게 양을 담아가지고 다이소에 맞게끔 이렇게 제품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판매하고 며칠 만에 제품이 다 철수했어요. 네, 철수한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이제 약사협회에서요, 다이소에서 그 제품을 파는 제약사 불매 운동을 내부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제약사가 쫀 거죠. 쫄아가지고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자, 그런데 그런 시장은 레드오션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모르는 시장들이에요. 이런 시장. 근데 오른쪽에 있는 메나테크 탄수화물 독점 시장을 뭐라고 하나요? 이런 걸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없는 반면에 당연히 이쪽이 기득권 시장이죠. 여기가 주류고 저긴 현재 비주류입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도 지금 메나테크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있어서 아직은 매출이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의 비전이 어디에 있다? 블루오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건데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통신을 예로 들면요. 84년부터 무선이라는 통신 서비스가 시작돼서 5G가 나올 때까지 2019년입니다. 단계별로 무선 통신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과거의 기술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계속 이게 순환되면서요. 또 만약 망 서비스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가 혼자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요. 무선 통신 기술이 없으면 무인 자동차도 혼자 못 가는 겁니다. 또 그런 무선 통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당연히 그 차 안에는 그 5G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이 또 내재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게 발전하면서 시장은 계속 뒤바뀝니다.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도에는 비타민 제품의 시대였고요. 80년도는 허브 제품. 80년도에 허브가 이때쯤 이제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90년도에 항산화 제품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요. 2000년도 뭔가요? 세포 면역 글리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일 큰 시장은요. 비타민, 허브, 항산화 시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포 면역 글리칸이라는 건요. 좌측에 있는 이 세 가지와 너무나 다른 독특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미래가 밝다? 당연히 글리칸의 미래가 제일 밝죠. 거기다가 메나테크는요. 특허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높은 기술력으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으로 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 독점권이 유지되면서 사업이 계속 안정화된 그런 걸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레드오션에선 꼭 대체품이 넘쳐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예를 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블루오션은 대체품 자체가 없는 거죠.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을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이요. 메나테크 이외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겁니다. 제약회사든 건강기능식품 회사든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라는 것. 자, 그리고 구매자 교섭력이라는 건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생산자가 다양한 유통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걸 찾게 되죠. 이거는 이제 물류 유통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생산자가 저희 같은 회원을 통해서만 판매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다른 데서 살 수 없는 그런 교섭력을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공급자의 갑질이라는 게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데서는요. 그런 게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할 때 힘든 게 뭔가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 프랜차이즈 형태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갑질 때문에 문을 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메나테크 사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사실 대표적인 게 5가지입니다. 1번 뭔가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경쟁자가 없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엠브로토스 라이프의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은 그 제품 이외에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다섯 번째, 메나테크 자체가 나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갑질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투명하게 경영을 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3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요. 경영진과 이 사업자, 우리 회원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일, 쉽게는 고소고발이라는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와 사업자 간의 고소고발이라는 게 꽤 있거든요. 메나테크는 31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나테크를 도구로, 비즈니스의 도구인 거죠. 도구로 내가 한번 일에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했을 때요.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회사에선 사업에 기회를 줍니다. 이 기회라는 건 뭔가요? 고정비는 없어요. 뭐 월급처럼 또 4대 보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 일을 할 때 힘든 게요. 세무회계, 연구개발 행사, 교육, 시장 개척, 고객관리, 배송 업무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저도 내가 개인적으로 맨하테크 사업하기 전에 법인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런 배송 하나만 예를 들어도 고객 주문이 많아지게 되면 배송할 양이 많아지면 직원을 또 뽑게 됩니다. 그러면 고정비가 또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또 고객들한테 많이 판매하게 되면은요, 컴플레인이 또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AS 부서를 또 뽑아야 돼요, 사람을요. 그럼 매출은 커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흑자 도산 난다는 게요. 매출은 커지고 이익은 생기지만 비용이 많아지면서 정말 힘든 사업이 돼요. 이게 쳇바퀴 계속 도는 겁니다. 매출이 커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매출만큼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요. 정말 힘들었댔어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뭔가 대리점이나 직원을 교육하거나 또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연구개발, 세무회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누가 해준다? 메나테크가 다 해줍니다. 처음에 내가 매출이 많지 않고 수당이 별로 없을 때는 이런 회사의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낌이 없지만 만약 회사를 통해 가지고 월에 1,000만 원 들어오고 2천만 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 눈뜨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정말 간단한 두 가지의 일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찾는 겁니다. 또 추가 소득에 관심 있는 사람,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죠.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면 글리칸에 대한 정보가 전달됐을 때 구매 선택은 그분이 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나테크 사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시스템이 뒷받침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저희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찾는데요. 자,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매출에 대해서, 내 매출에 대해서가 아니죠. 회사 총 매출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1,000만 원을 팔았는데 그 1,000만 원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게 아닙니다. 회사 전체 매출에 대한 35%를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이런 모든 방식이요. 122개 회사가 3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 똑같을지언정 돈 주는 방식은 모든 회사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회사가 언제 시작했느냐에 대한 이런 주변 환경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1960년도에 시작한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계산기도 없을 때입니다. 다 그냥 암산이나 아니면 볼펜 하나 갖고 계산해 가지고 수당을 나눠받는 이런 시기에 나온 보상이요. 브레이크어웨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 이상 되게 되면 나로부터 독립하고 독립한 매출에 대해서 내가 몇 프로를 먹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많은 독립을 시켜야만이 큰 소득이 되는 이런 수당 체계의 방식이 1960년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회사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뭔가요? 사람들을 계속 독립시켜 나가는 게 이제 어렵더라 이런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회사들, 70년대에 나온 회사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요. 바이너리 보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 레그가 아니고 두 레그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긴 여러 레그를 독립시켜야 돈을 버는데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을 주냐면
두 레그가 있을 때 매출이 늘 똑같은 게 아니고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걸 대실적, 소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소실적을 기준으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소실적 대비 5대5 비율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근데 돈 받는 사람들이 섭섭하잖아요. 왜? 대실적에 나머지 내가 받지 못하는 것도 내 매출인데 저거 못 받으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번 달 받지 못한 저 부분에 대한 매출은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이월시키겠다. 저거 누적시켜주겠다. 다음 달에 주겠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로 두 레그 중에 어디 매출이 커요? 대실적 매출이 큰 겁니다. 그러면 말로는 누적이지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요. 결국 돈을 버는 건 소실적에 대한 것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소실적에 대해서 대실적, 소실적에 대한 수당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선을 그은 소실적에 대해서 뭐 10%, 15%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바이너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섭섭함을 가지고 1980년도에 어떤 보상을 만들었냐면요. 유니레벨이란 보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대실적, 소실적 있을 때 선을 쭉 긋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걸 단계나 세대나 뭐 무슨 방식이 되든 간에 어찌됐든 총 매출에 대해서 적더라도 돈을 주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유니레벨 방식인데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단 두 레그만 가지고는 난 더 할 수도 있는데 두 레그만 있다라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난 셋도 하고 넷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셋도 하고 넷도 하게 되면 소득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유니레벨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90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보상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보상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옆으로도 제한이 없어요. 깊이로도 제한이 없어요. 넓게 해도 되고 깊이 해도 되고 모든 매출에 대해서 돈 주는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근데 브레이크 어웨이로 시작한 회사가 하이브리드로 보상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꾸죠. 너무나 오랫동안 브레이크 어웨이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 방식을 저 방식으로 바꾼다라는 건요. 이건 사람이 성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나테크는 당연히 하이브리드 보상을 선택했고요. 이 또 특히 이제 회사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있지만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뭐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 7개 정도를 설명해 드리면요. 즉각적인 소득이 됩니다. 이게 왜 즉각적인 소득이 되는지는 보상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를 통해 가지고 바로 수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바이너리처럼 두 레그만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요. 두 레그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연봉 1억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뭐 세 레그, 네 레그 못하겠다. 난 두 레그만 하겠다. 두 레그 해도 괜찮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난 네 레그도 할 수 있다. 그럼 네 레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레그로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고요. 또 매출을 압축했을 때 5대5가 아니고 65대 35로 사이드 레그를 압축하는 이런 또 보상 플랜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후원 계열로 매칭 수당을 주는데요. 보통 이제 체크 매치라는 건 뭐냐면 내 파트너가 얼마의 소득이 됐을 때 어떤 직급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는 이런 걸 이제 대부분 매칭 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뭐냐면 추천인 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매칭을 받는데 메나테크는 후원 계열이라는 건 내 그룹의 모든 사람 중에 어떤 기준 이상인 사람이 얼마 받을 때 내가 다 받는 거야. 무척 커지는 거죠, 이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글로벌 매출 100% 인정해 줍니다. 매출 100% 인정해 주고요. 또 글로벌 매출 또한 공유합니다. 브론즈 PD 이상 되면요. 글로벌 풀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공유를 하고 일곱 번째는 내가 10만 원을 받거나 1000만 원을 받거나 그 돈을 받기 위한 유자격 점수는요. 똑같습니다. 150점. 이 150점이라는 건 원가로 23만 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이 점수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원가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유자격 구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메나테크는 7번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급에 대한 호칭이라는 건 18가지가 있는데요. 뭐 4가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4가지라면 굉장히 단계가 가파를 겁니다. 18단계를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완만하게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첫 번째 목표는요. 저 PD라는 목표.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한 400만 원 정도. 저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CPA가 이제 현재까지 있는 보상의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누군가가 CPA를 달성하게 되면 새로운 직급이 또 만들어지겠죠. 현재까지는 이제 CPA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3스타 저기 3PPB라는 건 뭐냐면 3스타 PPD일 경우에는요. 월 소득이 얼마 되냐면 지금 여기 이제 아래 내역이 쭉 나오죠. 밑에 보게 되면 얼마인가요? 지급 금액이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봉이 아니고 월급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한 1억 정도 월에 들어온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이게 물어보나 마나죠. 뭐 너무나 쓸 데가 많지 않겠어요? 네.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만 돼도 정말 멋진 일이죠. 나머지 인생 내내 천이 아니더라도요. 나머지 인생 내내 내가 500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일이다. 굉장한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보상이라는 건 다 뭐냐면요. 논리적인 겁니다. 프로그램이고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운영되는데요. 실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사업자는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와 감정적인 부분을 잘 융합시킬 시스템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런 결과가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자의 감정을 모아서 시스템이 잘 융합시켜서 사업적 결과를 만드는데요. 저희 이제 글로벌 B&B 시스템이라는 건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OM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신규 사업자를 초대해가지고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줌이나 강의실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음, 특히 초기에 네,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뭔가요? 그렇게 내가 초대해서 사업을 전달한 분이 사업에 관심을 가졌을 때 6주 기간을 통해 가지고요. 심화 과정, 좀 더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을요. 6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MST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나아가면서 이게 경험을 뒷받침한 이런 리더들의 현장 학습 같은 이제 그런 사업자 트레이닝 코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B&B 페스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2시부터 하는데요. 그 전달에 성취한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축하하고 인증해주는 축하받아야죠. 당연히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런 또 축하와 인증의 행사를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의 고PD 워크숍은 또 따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밑에 보시면 왼쪽에 이제 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이 올라타 봐야 많은 사람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융 레버리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기는 했지만 이자보다 수익이 많다라면 결국 그 대출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도요. 이게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건 뭔가요? 나는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시스템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B&B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래서 요약한다면 아까 이제 이야기처럼 메나테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리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도 그 힘이 유지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뭔가요? 또 이 보상 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확실한 뭐라 그럴까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은 얼마나 날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자,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 묻습니다. 건강과 돈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은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과 돈이라는 건요,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가려면요, 앞바퀴도 필요하고 뒷바퀴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요? 건강을 한데 만약 돈이 없다? 이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내가 물론 입맛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그 삶이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됩니다. 메나테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 경험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요,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강사분들의 강의, 그리고 더 많은 메나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첫날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